이화영 씨를 계속 국회로 부르는 것. 결국에는 곧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화영 씨가 할 얘기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난번과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한 걸로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 진술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회유를 했었던 것이고 상황이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 비개회 시간에 8월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제가 굉장한 그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성층 부장님. 결국 핵심은 검찰이 회유했는지 협박이 압박이 있었는지 이건데 사실 그러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국회나 청문회나 국감에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와 관련돼서 본인이 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그래서 아마 여기 정치다에서도 제가 한 저번 달인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에 변호인 접견을 했던 그 녹취록. 그때는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을 한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가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뭔가 회유와 압박과 관련된 뭔가 본인의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 본인이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함께 다뤘던 작년 7월에 녹취록도 보면 변호인도 모르는 게 많단 말이죠. 담당 변호인조차도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관련돼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장 할 말이 많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오늘이 종합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심 감사들은 핵심 내용들은 법무부 감사나 검찰 감사나 이럴 때 다 대부분 진행이 됐고 종합감사 때는 좀 심층적으로 질문할 것들 아니면 그때 못다한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리 배치 얘기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봤던 화면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뒤로 좀 빈자리가 많았는데 원래 종합감사 이외에 다른 감사 때는 저렇게 빈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워낙 모든 기관이 다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종합감사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만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 좀 빈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정청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도 왜 저렇게 자리 배치를 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좀 질의를 할 게 많았기 때문에 계속 원래 뒤에 앉아있으면 계속 불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좀 가장 질문 비례성이 많은 사람들을 좀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근데 여당의 지적도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손에 들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다면은 저는 저런 것들을 사전에 정청래 위원장이 좀 제안을 했다면은 정청래 위원장이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런 자리 배치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핵심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감에서 무엇을 다뤘는가 이런 내용들이 주되게 다뤄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전에 다룬 것들도 쌍디귿 이런 논란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는 것이 참 국감 상임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자리 배치는 제 재량인데요 라고 한 걸 보면 분명히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1심에서 지금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보석 신문이 어제 있었는데요.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해서 법조계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이화영 측 변호인이에요. 이화영이 왜 보석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공범 이재명에 대한 증거 자료나 탄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 상태에서 항소심이 마무리되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재판 때문에 이재명의 제3자 뇌물 심리에 양형상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강준혜 변호사님. 네. 이화영 씨의 보석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재명의 재판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석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이 본인의 의뢰인인 이화영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재명 피고인을 위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씨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처음에는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다음에 다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내 의뢰인이 가장 형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마지막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혼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당시에 본인은 부지사였지만 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내 의뢰인이 그러면은 혼자서 말하자면 독박을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화영 본인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까지도 결국에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 과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보석 과정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듣고 있던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석 신문은 보석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그 보석 조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왜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느냐. 이건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지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변호인의 그러니까 지금 변론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되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변호인 생각에서는 지금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또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따로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이 보석의 그러니까 보석이 수용되느냐 아니면 이 지금 그러니까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만 본인의 향후 지금 현재 재판 과정 더 나아가서는 이 본인의 뭐 일종의 사면 복권까지도 아마 그 지금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것들을 고려한 그러한 은행으로 밖에 저는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